태계의 이황이 이기호 발설은 고대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도움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을은 조선의 한적 한시골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를 짓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게도 마을에는 이황 선생의 이론을 둘러싼 독특한 전설과 그에 얽힌 흥미로운 사건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며 사는 노학자 성리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연을 관찰하고 인간이 도덕적 길을 모색하며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성리대사는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 태계 이황이 이기호 발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만물의 본질과 원리이다. 그리고 기는 이 본질을 현실화시켜 물질 세계에 나타나게 만드는 힘이지. 이와 기는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해하겠니? 젊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이론이 추상적이라 생각했지만 성리대사는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자연현상과 사람들의 삶을 이기호 발설을 바탕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사계절을 보자. 봄이 오면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 싹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이때 이는 식물이 자라야 할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질이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기, 즉 비와 햇빛 그리고 바람 같은 것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이처럼 이와 기는 함께해야만 생명이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는 거란다. 제자들 중 가장 호기심이 많은 영광이라는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사람의 도덕적 삶에서도 이와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리대사는 영광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사람의 마음에도 이와 기가 있단다. 이는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도덕적 기준과 이상이야. 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과 욕망이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야. 만약 감정과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면 도덕적 기준이 흐려질 수밖에 없단다. 반대로 이가 지나치게 엄격해도 삶이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 있지. 그렇게 성리대사는 이기호 발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삶의 복잡성을 역설하며 제자들이 머릿속에 그 이치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조화로운 삶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기호 발설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 사이의 어려움 속에서 이와 기의 조화로운 작용을 찾아 나아가려는 그들의 노력은 마을을 조선의 다른 어떤 곳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훈훈한 전설로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마을에 이와 기의 이야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생의 깊은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 이와 기는 우주의 깊은 밤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단다. 이는 캄캄한 밤의 중심에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모든 존재의 법칙과 원리를 담고 있었지. 그 반면 기는 그렇게 반짝이는 이의 빛을 받으며 강물처럼 흐르며 모든 것을 형체로 드러나게 했단다. 이 둘은 늘 함께했지만 서로를 존중해야만 했어. 어느 날 기는 호기롭게 말했다. 이야, 나도 좀 더 눈부시고 싶어. 어쩌면 내가 좀 더 내 주장을 펼친다면 세상을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대의 열정은 부족함이 없지만 기억하거라. 우리 둘의 조화가 깨지면 혼란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하지만 기는 욕심이 생겨 점점 더 자신이 앞서려 했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 날씨는 엉망이 되고 생명들은 방향을 잃었단다. 사람들은 고기로 가득한 식탁에서 허기짐을 느끼고 양판자가 깔린 방에서 불편함을 무릅쓰게 되지. 이에 이가 다시 말했어. 보아라, 우리가 맞춰 부르는 이 조화로운 춤을 언제나 널 앞세워 세상의 형태를 만들었음. 이젠 날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함을 찾아낼 수 있을 걸세. 그제야 기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와 손을 맞잡아 춤을 추었단다. 그 이후로 이들 둘은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며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게 되었지. 세상은 다시 안정과 질서를 찾았고 사람들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단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와 기가 자신의 삶에서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자신 내부의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노인은 말을 마치며 한 가지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와 기는 언제나 손에 손잡고 춤추고 있단다.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서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율곡의 이기이원론은 비단 철학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 지혜로 작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도 그 지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곤 했는데 특히 그의 가르침 중 하나는 이마누엘 칸트의 선언적 강강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혹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꿈을 통해 먼 세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겐 시계 나달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선형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원처럼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시작된 일이 저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일이 동시에 완성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한편 공간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와 아래, 좌와 우 같은 방향 감각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마치 하나의 벌집처럼 느꼈는데 모든 지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아니라 그저 시점의 전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노인은 그곳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며 공간적 제약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한 감각기관을 가진 덕분이 아니라 그들 의식이 세상을 포착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노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칸트의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틀일 뿐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그저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의식과 경험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친절하고 조금은 괴짜로 보이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덕윤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아리스토는 늘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연설을 하며 덕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모두를 두려워하던 용맹한 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사는 용기가 너무 과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가장 무섭고 거대한 용과 싸우곤 했죠. 아침이면 그는 땀에 흠뻑 젖어 두려움에서 깨어났지만 자존심에 가득 차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나야말로 진정한 용사다. 두렵지 않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아리스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아리스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사는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님, 왜 저는 꿈에서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까요? 라고 그 전사가 묻자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기란 무조건적인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마주할 때 필요한 만큼의 담대함을 지니는 것이다. 그제야 전사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아리스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덕은 언제나 중용을 지킬 때 덕빛이 납니다. 용기뿐 아니라 절제, 지혜, 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거나 부족해선 안 되지요. 절제는 지나친 탐욕을 두르고 지혜는 무지를 이기며 정의는 편견을 막아주지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용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아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천, 그리고 귀 기울임입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중용을 배웁니다.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맞서는 상황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아리스토의 말은 시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덕목을 돌아보며 중용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아리스토는 여전히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신비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덕목을 배우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알맞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말입니다.